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자파리 가반 부속 문서와 배산성 출도 목간의 성격. 여태까지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하시모토 선생님, 강나리 선생님, 윤선태 선생님, 그다음에 이미란 선생님 다 지금 이 두 자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의견을 저도 이제 제시하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앞에서 뭐 약간 좌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사발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유기그릇을 얘기합니다. 여기 유기그릇이었죠, 유기그릇. 가반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이렇게 중첩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5개 중첩시킨 것에 일본말로 하면 기스라 하죠. 기스가 가지 않게 이렇게 덧댄 종이, 이것을 가반 부속 문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게 이제 요거고, 발견된 장소가 여기 정창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목간, 배단산 출토된 목간. 그래서 핵심 주제는 이제 요 자료와 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부제가 학업 관리에 요번에 이제 주제라 그래서 뭔가 학업 관리에 연결시키는 내용이 없을까 해서 이 좌파리 가반 부속 문서를 통해서 학업 관리에 부수입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개, 그 앞면의 문서와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은 촌에서 이 촌이 어떤 그 행정기관에게 곡식을 납부했다. 그런 신라시대에 이런 그 촌에서 촌 단위로 곡식을 징수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촌관모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주목이 돼서,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좌파리 가반 부속문서 뒷면을 통해서 도정 작업이죠. 도정 작업을 통해서 학업 관리들이 부수입을 올렸고, 그리고 앞면과 배선상 출도 목간은 아마 촌관모 전답에서 수치한 내용을 적은 문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밝히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순서는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이 수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제 도정 작업,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겨서 알곡을 만드는 도정 작업을 어떻게 신라 사회에서 운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목간과 문서의 성격, 그리고 이제 작성 주체를 통해서 결국적으로 이제 이 촌관모답의 수치와 이 문서가 연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밝히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실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제가 얘기하는 이 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골짜기 곡자, 근데 곡자를 이제 곡식 곡자와도 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자의 훈차다. 그러니까 일본 말은 이제 훈독, 음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음차, 훈차라고 하는 것이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훈차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이 뒷면의 문서는 이 내성 소속의 늠전 또는 품전에서 관리들이 벼 또는 곡물을 지급하다 도정한 결과물을 상납한 그 문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서의 앞면과 이 배선선 출도 목간의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촌 단위로 어떤 그 곡물을 납부하고 있는 것. 통일신라시대에서 촌 단위로 곡물을 납부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세 수치와 관련해서는 이 촌관모전답이 어쨌든 현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촌관모전답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실수라고 하는, 근데 이 인자는 여러분들 그 자료에 정확한 이 판독한 글자를 택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칼날 인자의 이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상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와 연관되는 게 실자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는 것이 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실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인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축자,
그 12간지 중에 축자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나달 인자의 이 자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좌파리 가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건 지금 그 첩이 많은데 이건 문서가 발견된 5개의 첩에서 가운데 덧댄 것에 발견이 된 겁니다. 청동글 6이 그렇습니다. 신라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구리가 화폐로 쓰이기 때문에 이 구리의 어떤 이 이동 이런 걸 엄격하게 제한해요. 근데 신라는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에 굉장히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명칭이 신라, 중국에서 그렇고 일본에서 신라라고 이렇게 제품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봤던 것이고 이것이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실자가, 그래서 제가 아마 코로나 시대 때 한번 하시모토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제가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실자가 제가 이거 곡물의 훈차 아니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몇 년 돼서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좀 나름대로 좀 실현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상미의 해석에 대해서 예전에는 상등의 미, 품질이 좋은 그런 미로 해석하는 견해와 미를 상납하다, 올리다라고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인을 이렇게 인을 도정한 것을 이제 이 미라고 부르는데 이거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에는 백미, 중미, 조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고려 시대에는 조미, 갱미, 백미. 그러니까 어떤 이 쌀의 어떤 품질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상미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중미는 씁니다. 그런데 중미보다 더 도정한 것을 이제 백미, 정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는 흥미에 해당하는 현미죠, 현미에 해당하는 것을 조미, 조미라고 썼습니다. 조자는 그냥 앞에 쌀미자를 없애기도 해서 그냥 조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상미를 상등의 어떤 품질을 가진 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미는 그냥 쌀을 상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윤선태 선생님이 이걸 축자로, 그러니까 12간지, 12간지의 축자로 봐서 12월로 해석을 해서 이게 녹봉문서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라카와 선생님 이것을 인자의 이자체, 그러니까 약자체죠. 인자의 약자체로 이해했는데 이 인자는 중국에는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조자죠. 일본에는 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대모산성, 양주 대모산성 목관에서 인자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자의 사용량이 발견되고, 일본에서는 두루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부여 능산이 사실 출토해서 요 인자도 요 글자, 이 좌팔의 가반 문성문서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또 용례가 또 하나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건 나달인, 나달이라고 하는 것은 벼지요. 껍데기를 벗기지 않는 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기존의 견해 가운데 가장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껍질을 벗기지 않는 벼를 가리키는, 우리나라는 이제 나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나락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인자와 더불어 이 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찍이 일본 학계에서 먼저 자팔의 가반 문서를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실을 수실이라 또는 실수를 인과 상미 등을 받는 것을 잃다 또는 받지 못하였다 또는 받았지만 잃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자를 한자의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대부분 다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좀 일찍부터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지 않는 벼, 즉 나락을 의미하므로 이 쌀은 벼 열매의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좌팔의 가반 부성문서 뒷면에 전하는 영월지 네말 수인 이석 상미 15도 7도는 영월지 네말이 벼 이석을 받아 그것을 도정해서 그리고 도정한 어떤 이 15도 7도를 상납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똑같은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실 때는 이제 본 문서는 어떤 관청에서 별을 영월지 내말 등에게 관리입니다. 관리들에게 지급하고 그들이 이것을 도정해서 얻은 쌀을 관청에 상납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서의 전에는 이 지직 대사 수실 2석 상미 17두 인 1석 10두 상미 13두 요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건데요. 그 이 뒷부분은 아마 인 1석 10두 상미 13두는 참고로 여기서 1석은 10두가 아니고요. 통일신라 때는 20두가 1석이었습니다. 그걸 좀 이제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석이 그 통일신라 때는 삼국시대 무렵에는 1석이 10두였는데 통일신라 8세기 문에 1석이 20두로 바뀌고요. 남한료차에 가면 1석이 15두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이 양제의 변화가 있다는 것. 이 당시 문서는 참고로 8세기 전반 무렵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752년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석은 20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 뒷부분 요거는 이 숫자가 생략된 거죠. 수인 1석 10두 상미 13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락 1석 10두를 받았으니까 1석 10두니까 이게 30두죠. 30두를 받아서 그것을 도정해서 13두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 50두가 약간 안 되는 거예요. 도정률이. 이를 바친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요거죠. 요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여기서 지금 상미는 아까 얘기했죠. 상미 17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실 2석 상미 17두라고 표현하는데 상미 17두는 이것은 지직대사가 껍질이 있는 벼 또는 곡물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도정해서 미 17두를 상납한 사실을 반영한 문구입니다. 근데 실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실자를 이 한문의 뜻을 좀 염두에 두고 이해한 사람들은 수실 이석은 본래 지직대사가 나락 이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실현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다면 상미 17두는 표준적인 상납료를 가정하여 기록한 것. 그러니까 이 실현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상상해 있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서는 실현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그걸 받아서 결과물을 적은 겁니다. 행위 자체를 이미 끝난 행위를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상상한 걸 집어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지 못하였다라는 뜻을 지니려면은 이건 미수가 됩니다. 미수. 고려사에 미수라고 하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실수라는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나 미수라고 나오면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 되는데 실수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지직대사가 벼 2석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가성해서 그가 도정하여 얻을지도 모르는 미 17두를 상납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이 문서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문서의 행위 자체가 끝난 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상미 17두는 이 사람이 뭔가를 받아서 뭔가 이석을 받아서 그것을 도정해서 17두를 바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석이나 두라고 하는 어떤 그 양으로 헤아릴 수 있는 뭔가 곡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문서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곡물 이석을 받아서 그것을 도정해서 근데 참고로 쌀만 미라고 부르지 않고요. 곡식의 어떤 잡곡의 껍데기를 벗긴 것도 미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꼭 쌀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갱이죠. 곡물 알갱이. 곡물 알갱이 17두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건 50%가 좀 넘습니다. 도정률이. 그러니까 이석이면 50%가 안 되는군요. 40한 7, 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두를 받아서 17두를 도정해서 바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실 이석은 실은 여기서는 중량 단위인 석으로 어떤 용량을 헤아릴 수 있는 곡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문서 자체를 보면은 실은 무조건 곡물로 봐야지만 이 문서 자체가 설득력 있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요새 이렇게 좀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동원한 방법은 이 곡자를 중국에서는 이 통용자로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곡자가 사전에서 이렇게 통용된다라고 하고 실제 이런 자료에서 이렇게 곡자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례가 사전에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어떤 자료에는 이게 판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곡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극은 아마 곡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식이라는 사람이 택당즉 건구 두실기에서 우리나라 발음에 또한 곡을 실이다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명에서 무슨 곡, 그걸 다 무슨 실이라고 부른다. 무슨 곡, 무슨 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삼국사 자료에서 그것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곡자를 가리키는 이 자를 훈자에서 표기한 것.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곡물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왜 이 실자를 썼을까라고 푸니까 이 곡자의 훈자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그냥 쌀을 하면 미자 그러면 쌀만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다른 곡물의 경우도 껍데기를 벗긴 것을 미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사료에서 제시했고 또 주참방이라는 자료에서도 보면은 이 직, 서 또는 속, 그다음에 출 이것도 다 쌀이라고 쌀미자를 씁니다. 껍데기를 벗긴 것을. 그래서 그 중국의 사례를 제가 거기다 이렇게 또 자료에는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겁니다. 열매 실자입니다. 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벼의 그 곡물 열매를 화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의 열매를 중국에서는 가곡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시황을 이렇게 가시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걸 음차라고 부릅니다. 음차. 그래서 이 실자의 그러니까 곡물 열매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껍데기가 있는 곡물을 가리키는 실자의 음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실자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썼을 때 이 실자의 훈차를 봤을 때는 요거는 이 벼와 이 곡물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실자를 껍질을 벗기지 않는 곡물의 열매를 의미하는 실자가 아니라 이 곡자의 훈차로 이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이 곡이라고 하는 글자에는 물론 쌀을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곡할 때 거기도 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곡미, 미곡 또는 도곡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자료에서 나옵니다. 이때 이 곡자는 또 쌀과 벼와 대비되는 이 잡곡, 일반 곡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조라든가 또는 뭐 콩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왜 이 글자를 썼느냐? 아마 곡물이 여러 종류였기 때문에 아마 이 글자를 쓴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은 곡자를 가리키는 어떤 그 훈차, 훈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게 지금 3단 문법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3단 문법 하나는 실자가 벼를 지려는 껍질이 벗기지 않는 곡물인 곡자의 훈차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뭇을 지급받아 도정하여 미 10두를 상납하였다. 또한 곡물 이거는 이제 자료가 앞에 탈락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뭐를 지급받아 도정하여 미 뭐뭐를 상납하였다. 영월지 네 마리 벼 2석을 지급받아 도정하여 미 15두 7승을 상납하였다. 지직대사가 곡물 2석, 이게 곡물 2석을 지급받아 도정하여 미 17두를 상납하였다. 또한 벼 1석 10두를 지급받아 도정하여 미 13두를 상납하였다. 열미산 대사가 벼 2석을 지급받아 도정하여 미 1석 1두를 상납하였다. 그럼 문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정할 관리들에게 그 곡식을 주고 도정해서 그 가운데 그 도정한 결과물을 바쳐라. 상납한 문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럼 관리들에게 이것을 왜 도정을 맡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은 이 지난대 성단용이라고 해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수들, 여자 제수들에게 이 곡식을 빻는 그 험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노동력이 투하되는 자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 이 일반 민과 달리 또는 제수도 아닌 이 관리들에게 왜 도정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거, 도정 작업에 동원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재미난 자료가 1998년에 이 경기도 연천군 왕제 무등리에서 타나미가 발견됐는데 그 허문의 명예교수가 이렇게 조사한 건 현미와 백미가 두루 섞여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뭐 이 도정 작업이 원래 현미를 만든 다음에 껍질 현미를 만드는데 그 현미를 더 도정을 해서 백미를 만드는 게 일반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어떤 이 동시에 진행했대. 그러니까 이게 빻는 데에 초점을 뒀지 그것을 현미를 다시 백미를 만드는 작업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현미와 백미가 섞여 있는 형태로 쌀을 아마 도정했을 것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쌀에기가 한 10%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실제 그 357년에 그려진 안악 3호분에 이 절구로 도정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정 작업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한법원에 왕겨와 쌀겨를 모두 벗겨야 하는 삭직기, 뭐 왕겨, 쌀겨라는 거 복잡하죠. 껍데기를 그러니까 겨를 벗기는 걸 왕겨라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그 쌀, 그러니까 현미에는 그 쌀겨가 있습니다. 그 쌀겨를 뭐 얼마나 이 벽결에 따라서 뭐 8분도 쌀, 7분도 쌀 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뭐 다른 벽결이지 못하게 한 93~4%만 뭐 굉장히 완벽한 그 백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는 현미를 조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쌀겨를 벗겨내는 것을 중미. 그러니까 통일신라에도 역시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것. 이사라고 하는 걸 조금 좀 제가 앞에서 전제를 하고 그 논의를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문서를 가지고 제가 도정률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아까 일석이십들을 연대에 두고 계산한 것이 한 평균 45.03%입니다. 근데 실은 곡물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표 45. 그러니까 3개 가지고 할 때 그러면 통일신라 이것이 평균 도정률이나 3개 가지고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중국의 사례,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 일본에는 흑미는 50%였답니다. 현미죠. 현미는 50%. 중국도 아마 여기 벼는 50%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곡물은 곡물에 따라서 도정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미는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50% 내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1926년에 수원군에서 일본 사람이 절구, 디딜방아, 물방아, 연자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정을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벼 12당 산출량을 가지고 있는데 도정률이 대략 50% 내외에 근접했는데 이거는 좀 백미의 현미보다는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정한 것. 백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중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도정률이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이건 뭐죠? 조선시대 자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주찬박 용저시, 경북대 백두원 선생님이 발견한 자료고, 제자들하고, 번역서까지 돼서, 제가 이거 이렇게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도정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 정조라고 하는 것은 상품으로 벼를 팔아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벼를 가리키는 거. 황조는 끄트라기가 거꾸라기죠. 거꾸라기가 있는 거친 벼를 가리킨다. 근데 이 정조의 경우에는 백미가 41%, 중미가 45%, 조미가 49%였다고. 이 조선시대 이건 평균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기장은 한 30%.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선은 우리가 말하는 피죠, 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은 이건 한 50% 정도. 이게 출은 이제 찰수는 한 42%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선시대 후기에 도정률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이걸 이제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가정법에서는 조미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미. 그 다음에 이 경국대제에서 녹봉을 지급할 때는 중미와 조미를 녹봉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통용되는 것은 조미하고 중미가 널리 통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1926년 조선, 그 다음에 고구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쌀이기 한 10% 정도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중미와 중미가 널리 통용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통일신라의 앞에서 얘기했던 현미에서 쌀열을 벗겨내서 백미를 만드는 두 가지 과정을 이렇게 거친 한꺼번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이 통일신라 시대에 벼 일두를 도정하면은 중미와 조미, 소미가 두루 섞여 있는 어떤 쌀 5승 내에 한 50% 정도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세 개의 문서들 발견된 45%와 통일신라의 통상적인 한 49%, 한 8%, 50%에 가까운 그것에 한 몇 %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저기서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서 도정료를 조선시대는 받았다고, 한 5% 정도로, 5%를 받았다는 연구 성과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는 물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봤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의 사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냥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도정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도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도정료를 지급하는 것. 두 가지가 병존하다가 점차 후자의 방식으로 수렴되는 그런 연구 성과가 일본에서 발견. 어쨌든 이 용공료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정을 그냥 공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농민들에게도 도정을 해서 바칠 때는 도정료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또 한참 이렇게 좀 일본 자료를 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건대 분명히 통일신라 때도 도정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도 도정료를 지급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제 썼죠. 관리. 이 사람은 요역 노동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들은 조선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관리들은 요역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자체에 복무하는 것 자체가 요역의 한 형태로 이해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공짜로 과연 도정 작업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본의 경우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도정료를 지급했다고 한다면은 거의 아마도 신라에서도 이 관리들에게 도정료를 지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벼 2석을 주면은 쌀 한두 내외의 어떤 도정료를 지급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일본의 사례나 조선시대 사례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하급 관리들에게 이 부수입이라는 표현, 하급 관리들이 그럼 왜 이런 도정 작업에 참여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도정에 걸리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재미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례는 경덕왕 때의 사례인데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가 자파리 가반 문서가 말해주는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노비에게 매번 곡식 2석을 주고 하루 저녁에 그것을 다 찍게 해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비는 부지런해갖고 일경에,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다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갖고 일경에 찍고는 사찰에 가서 연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1926년에 그 자료 거기에 보면은 한 4시간 정도 한 4석, 아마 4두 정도를 깔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벼 2석을 받아서 그것을 찢는데 한 몇 시간, 4, 5시간 정도면 가능해요. 근데 절구로 찢는 것도 그렇고요. 4, 5시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디질방을 찌면 한두 시간이면 다 이렇게 찌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벼 2석을 받아서, 참고로 벼 2석은 오늘날에 말하는 2석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4만 ml입니다. 4만 ml, 4리터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이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10분의 1 정도. 예, 어떤 그 용량이기 때문에 하룻밤에 찢는 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벼 이석을 찢는데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 월급을 줬을 텐데 신라 시대의 월급을 이제 세조라고 요 당시에는 세조를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월봉.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봉으로 지급하다가 그 성덕왕대부터는 아마 월봉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례는 없어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하급관리들이 어떤 학자가 이 석 단위로 한번 여러 가지 월급을 받은 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단 관리들의 1년에 받은 어떤 이 공문의 숫자가 뭐 엄청 많은데 여기는 엄청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급관리들은 어떤 월급이 적었다. 라고 하는 건 신라도 아마도 저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 성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씨가 없습니다. 영월지, 지지, 성씨가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육두품이나 또는 나름대로 이 진골귀족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 첩의 자손들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씨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5두품 이하. 관리이기 때문에 4두품이나 5두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관리들이 이렇게 이 월급이 적고 또는 이게 노동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한 몇 시간의 노동을 통해서 일두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하급 관리들에게는 조금 이것이 상당히 부수입으로서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입을 챙길 수도 있고 여기는 문서 하나지만 도정작을 이석만 받은 게 아니라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이석이. 그러니까 여러 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 도정작업은 특히 귀족들의 경우는 자기 노비들 시켜서 찢는 작업을 했다면 엄청난 많은 수입을 입었지 않을까. 근데 중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정작업에는 나름대로 이 하급 관리들은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수입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물론 도정 작업에는 제수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반민을 요역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관리들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 진골귀족들 강은 자기 노비들을 시켜서 동원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문서를 가지고는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산성 목간에 이것도 실자가 또 발견이 됐으니까 이 자파리 가반 문서도 있으니까 그럼 배산성 목간 이것도 똑같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잘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 똑같이 이거는 공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본파 사촌이 공물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죄송합니다. 거칠상군이죠. 거칠상군이 본파 사촌에서 공물 얼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가 여기 실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연대는 요거는 을해년이 나오는데 자파리 가반문서와 같은 실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675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파 사촌 실수는 국가가 또는 거칠상군입니다. 거칠상군이 본파 사촌으로부터 복식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든가 또는 삼이라든가 또는 치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어떤 그 당시에 촐랑문서에 나오는 계연 또 을진 봉평기 신라에 나오는 공부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어떤 곡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숫자가 아닌가라고 하시모토 선생님이 제기했던 견해를 나름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해서 여러 가지 판독이나 이런 거는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본파 사촌에서 복식을 받았다. 사에 상당한다. 뭔가를 바쳤는데 이것이 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을해년 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또는 21일, 4월 1일 이건 제 나름대로 기존의 판독과 더불어 제가 또 판독한 것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달마다
달마다 또 이 곡식 얼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촌에서 어떤 그 관청에 곡식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내용이 이거 지금 적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기 좌파리 가방 부속문서 앞면에도 나옵니다. 파천촌에서 정월 1일에 상미, 그러니까 미, 사두, 오두, 대두, 삼두, 사두를 상납하였다. 그 다음에 2월 1일에 미, 사두, 일도, 대두, 삼두, 사도를 상납했다. 3월에도 또 그렇게 상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주목한 것은 촌에서 어떤 관청에 그 공물을 상납하고 있는 문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앞에는 이게 이제 요 표시가 뭐냐라고 하는 약간의 논란이 많습니다. 담비를 보는 사람도 있고 사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돼지 새끼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하겠지만 저는 모르겠다. 다만 꼬리가 있는 오장을 가진 짐승이다라고 하는 정도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원에서 상품에 이거를 일부를 바쳤다. 근데 이것에 꼬리도 바쳤으나 더럽혀졌다. 파천촌에서 이렇게 상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문서를 과연 작성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 일본의 교역을 총괄하는 관청이 외전이었습니다. 외전. 근데 외전을 관할하는 관청이 바로 이 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좌파리 가방 부승문이가 좌파리, 즉 유기그릇을 만드는 천류전이라는 것이 내성의 하나의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이 문서는 결국 내성에서 생성된 문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월성해자 목간에서 6세기 후반에 간문촌에서 어떤 왕실 직속촌의 지배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 품전에 도 3석, 속 1석, 폐 3석, 대두 8석을 바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자료고요. 이렇게 여기 품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품전은 이게 월성에다 출동인데 품전은 이 능전, 그 내성 예하에 능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나중엔 철록사로 대체했답니다. 그러니까 철록사가 녹봉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녹봉과 관련되니까 녹봉이 주려면 쌀이나 별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창고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능전, 품전 다 창고라는 뜻이니까 결국적으로 이 창고를 관리하면서 이 녹봉을 지급하는 관청, 내성 예하의 관청이 바로 이 능전 또는 이 품전이다. 근데 품전이 아까 자료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전에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문서가 내성 예하의 관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대두를 파천촌에서 징수한 주체 역시 이 품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쌀을 어떤 거두는 징수하는 주체는 그 품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 품전에서 만든 문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면도 물론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하시모토 선생이 해석한 이 왕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게 왕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거는 왕실 직속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천촌도 내성에서 관할하는 왕실 직속촌. 이게 촌락문서에 그 내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촌락문서도 비슷한 어떤 그 내성에서 관할하는 직속촌에 관련된 문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 증거가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배산성 출토목간과 그 좌파리 가반 부속문서 안면의 내용은 공통점. 그것은 바로 촌에서 관청에 하나는 내성, 하나는 거칠상근에 공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촌에서 이 공물을 바쳤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떤 세금이냐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조세는 대략 수확량의 한 10분의 1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때는 이건 조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조세는 대략 정월에서 2월 사이에 정부에 바친다. 이거는 3월, 4월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조세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조세를 바칠 때는 이건 개인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촌에서 이렇게 걷어서 바치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신라 시대의 세금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촌에서 바쳤다. 촌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 촌락문서에 나는 촌관모전 또는 관모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공회전과 마찬가지로 촌이나 어떤 관청의 운영 경비를 위해서 마련한 토지 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관청에서 공물을 거뒀을 때, 촌 단위로 공물을 거뒀을 때, 촌관모전답은 분명히 촌 단위로 그 공물을 거뒀을 겁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았다. 촌관모전답 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결국 이 배산성 출두목가는 그는 관모전답의 수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파천촌의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은 문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서가 같이, 물론 그 자판의 가방 문서 앞면이 먼저 쓰여진 겁니다. 그 뒷면은 사실 이건 다른 용도로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문서가 다른, 그러나 어쨌든 그 앞면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까 말한 그 짐승의 어떤 것을 바쳤다라는 내용도 적혀 있고, 그 파천쪽에서 공물을 거뒀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촌에서 그 내성에 공물을 바쳤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촌관모전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산성 출두목가는 촌관모전에서 그 거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한 가능성 한 70~80% 이상을 보고, 하천촌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